네, 앞쪽에서 김수범 대표님께서 중요한 내용들, 아마 제가 이제 뒤에서 들은 바로는 개념적인 부분들이 잘 담겨져 있는 실전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한 이론적인 부분들 또는 개념적인 것들 또는 더 나아가서 제가 앞쪽 우리가 운동학의 인트로나 구조적인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맥락들을 좀 이어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인트로 운동학 기준으로 인트로와 그 다음에 1강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그래서 이제 파일은 이제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보내드렸으니까요. 다운 받으셔서 지금 다 준비하셨을 거고, 혹시라도 뒤늦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오픈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네, 강의 자료들을 다시 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뭐 한 분만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아마 갖고 계시는 강의 자료 이제 1강에 요 정도 슬라이드까지 급하게 조금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가급적 11시 10분을 좀 넘기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까지 일단은 보내드린 강의로 파일 기준으로 1강과 2강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데까지 진행을 하고, 제가 굳이 이제 속도를 뭐 이렇게 분량을 좀 나가기보다는 좀 앞쪽 부분들에서 좀 충실하게 개념적인 부분들 필요하다면 지난 시간의 반복들을 좀 같이 조금 덧대어가면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가가 중요하다, 근데 선행해야 되는 지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렸죠. 그래서 뭐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평가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평가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EBP 이야기를 드리면서 언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일련의 과정들을, 평가라는 관점의 과정들을 오늘 이제 앞쪽에 첫 시간에 김수범 대표님께서 이제 어깨 복합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관련돼 있는 구조를 하나 좀 끌고 와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슬라이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강의 안에 좌측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뭐 보시는 것처럼 오목이팔 관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오목이팔 관절. 아마 오른쪽일 겁니다. 오른쪽일 거고, 굳이 뭐 해부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여기가 그냥 영어 약자로 쓸게요. 여기가 위쪽, 수페리어, 여기가 아래쪽, 인페리어, 당연히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이 되겠죠. 네. 뒤쪽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목이팔 관절엔 그냥 구조적인 특성상 오목이팔 관절 기준입니다. 뒤쪽에는 인대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포스테리어 캡슐, 관절 주머니가 뒤쪽에 있고요. 좀 두껍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는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여기 약자로 글레노휴머럴 리가먼트, 수페리어, 미들, 인페리어인데 인페리어 글레노휴머럴 리가먼트인데 앞쪽 밴드와 뒤쪽 밴드, 그 다음에 이 악실러리 파우치라 그래서 약간 주름이 이렇게 좀 져 있죠. 네, 제가 지금 센스 있는 분들은 저 사람 지금 패시브한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좀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뒤쪽엔 인대가 없네요. 네, 없어요. 아래쪽에 약간 뒤쪽 방향으로 이 인페리어, 아래쪽 글레노휴머럴 인대의 뒤쪽, 포스테리어 밴드 정도만 있는 거죠. 네, 이런 패시브한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김수범 대표님께서 우리 윤활 관절의 닫힌 위치, 뒤쪽에 개념적인 내용이 나올 건데, 오늘은 일단은 개념을 먼저 끌고 와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림의 이미지가. 네.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네, 오른쪽. 여기가 위, 아래, 앞, 뒤쪽이 되겠죠. 그리고 뼈의 형태상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오목보다는 볼록이 크죠. 뼈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오목보다는 볼록이 크고. 네,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앞쪽에 인대가 수페리어, 미들, 인페리어가 있고,
이 인페리어는 아래쪽에 있는데 인페리어가 앞쪽 밴드와 뒤쪽 밴드가 있고 여기가 악실러리 파우치라 그래서 주름이 좀 져 있다. 좀 느슨한 관절 주머니, 인대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 관절 주머니가 있죠. 비교적 좀 두껍게.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얘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쉽게 제 손을 가지고 조금 표현을 해 드려 볼게요. 자, 윤활관절은 제가 앞쪽 강의에서도 그런 표현을 좀 썼을 겁니다. 윤활관절이라는 건 윤활관절이 되려면 7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뼈와 뼈가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어떤 뼈는 오목하고 어떤 뼈는 좀 볼록한 형태로 생겨져 있다면 얘가 윤활관절이 되려면 뼈와 뼈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요 떨어져 있는 윤활관절이 되려면 7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중에 관절 주머니, 인대라는 구조가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구조를 여러분들이 가상의 A라는 뼈와 B라는 뼈가 윤활관절을 이루고 있다. 나름대로 윤활관절이 되려면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 그 중에 좀 전에 설명했던 인대와 관절 주머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윤활관절은 역학적으로 개념적으로 닫힌 위치와 열린 위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윤활관절의 열린 위치라는 건 결론적으로 이 윤활관절 안에 있는 요 압력, 이것도 힘이거든요. 관절 안에 있는 윤활관절의 압력이 열린 위치라는 건 좀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윤활관절의 닫힌 위치라는 건 이 관절 내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뼈와 뼈가 맞닿아져 있지 않은 이 윤활관절이 관절 내 압력을 높이려면, 여러분들은 압력을 높이려면 부피를 크게 해야 될까요? 부피를 좀 줄여줘야 될까요? 자, 부피를 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 눌러주시고, 부피를 줄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압력을 높일 겁니다.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또, 네, 2번이 뭐였죠? 좁혀서 부피를 줄여서 압력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대와 관절 주머니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마치 붙는 것처럼 윤활관절이 위치를 가져가게 되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인대와 관절 주머니는 당겨지나요? 쭈글쭈글해지나요? 자, 이 위치는 당겨지면 4, 쭈글쭈글해지면 5. 당기면 4, 쭈글쭈글해지면 5. 자, 채팅창에 한 분이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5, 4, 1번도 있는데요. 1번은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나갔다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5번. 5. 뭐 지금 5가 쭈글쭈글. 네, 맞아요. 쭈글쭈글. 이렇게 되면 옆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인대나 관절 주머니는 당연히 쭈글쭈글해지겠죠. 제가 극단적으로 붙인 것뿐입니다.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윤활관절이 이런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이 윤활관절 주변에 있는 관절 주머니와 인대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답을 하셨지만 쭈글쭈글해지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인대나 관절 주머니가 쭈글쭈글해진다는 이야기는 이 관절 내의 부피가 커지는 걸까요? 작아지는 걸까요? 자, 커집니다. 네, 커져요. 여기 이 윤활 주머니, 이 관절을 싸고 있는 어떤 비닐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그 비닐이 쭈글쭈글해지겠죠. 그 부피가 커져요. 자, 부피가 커지면 네, 압력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낮아지겠죠. 자, 그럼 반대로 좀 빠르게 갈게요. 반대로 이런 상황이 되면 탈구. 네,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은 병적인 상황인 거고, 그러면 적당하게만 좀 당겨 볼게요.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요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것도 뭐 탈구예요. 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렇게 돼버리게 되면
좀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정상 상태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윤활관절을 이루는 인대와 관절 주머니는 당겨지겠죠. 그 당겨진다라는 의미는 관절 내 부피가 커지는 건가요? 작아지는 건가요? 작아지는 걸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보면, 그러면요, 이거를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가급적 이 공간을 좀 뼈의 공간을 좀 큰 변화 없이 한번 관절 내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건 뭔가요? 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비트는 걸 겁니다. 자, 이렇게 비틀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윤활관절의 인대와 관절 주머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가지고 장력 발생을 하겠죠. 물론 이렇게 비틀면 어떤 윤활관절에 어떤 인대는 좀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비틀어버리면 무언가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인대나 관절 주머니는 장력 발생, 당겨져 가지고 장력 발생을 하겠죠.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비틀면 오케이, 관절 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 드린 이 흐름을 느낌이라도 대충 이해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 9번 한 번만 좀 눌러주시면 바로 좀 넘어갈게요.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모르는 부분을 아마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답을 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라고 하면 9번 한 번. 네, 요런 느낌인 거거든요. 자, 이 개념을 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몸 안으로. 자, 아까 제가 오목이팔 관절 뒤쪽에 인대가 없고 앞쪽에 인대가 몇 가지 갈래가 있었고 밑에가 주름이 져 있다 그랬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오른쪽 오목이팔 관절에 주변에 있는 인대나 관절 주머니 장력 발생을 시켜가지고 제가 요 관절 내 부피를 줄여서 압력을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밑에가 주름이 져 있고 이 위에 특정 인대는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단 밑에 주름이 져 있는 이 악실러리 파우치라고 하는 이 주름이 져 있는 놈을 필려면, 장력 발생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마면에서 위팔뼈를 한글로 써주세요. 장력 발생하려면 위팔뼈를 모음해야 될까요? 벌림해야 될까요? 한글로 댓글로 한 분이라고 써주면 넘어갈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모음해야 될까요? 벌림해야 될까요? 당겨주려면 이 밑에 쪽에 있는 인페리어 글래너 휴머럴 리가먼트 요거 당겨주려면 벌림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볼게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입니다. 앞쪽에 인대가 있었고 뒤쪽엔 특별한 인대가 없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 딴 거 모르겠고 내가 편의상 요 팔굽관절을 좀 구부려 놓을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답하셨어요. 벌림 일단 한다. 그리고 앞쪽에 인대가 있잖아요. 뒤쪽엔 특별한 인대는 없고 관절 주머니가 조금 두껍고. 자,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인대도 조금 당겨주면 좋겠죠. 조금 당겨주면 관절 내 압력을 높일 수 있겠죠. 이해되시면 8번 한 분만 눌러주세요. 팔 번. 네. 잠깐만, 뭐였죠? 네, 이게 앞쪽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을 조금 잃어서 오프라인에 있다가 감을 조금, 오늘 오프라인이 아니라 감을 조금 잃어서. 네. 자, 벌림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거랍니다. 자, 벌림을 시켜서 밑에 쪽에 있는 악셀리 파우치 장력 발생을 해서 이렇게 늘려놓고 앞쪽에 있는 이 인대 장력 발생하려면 이 벌림 상태에서 이 위팔뼈를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입니다. 외회전 해야 될까요? 내회전 하면 될까요? 탈구되는 경우 말고요. 그거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한글로 써주시면 돼요. 외회전 해야 될까요? 내회전 해야 될까요? 외회전. 네,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오목이팔 관절에 닫힌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압력이 높아졌네요. 안정성을 표현이 그렇지만 근육 조직보다는 이 패시브한 인대나 관절 주머니가 이런 상태에서 관절의 안정성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만 더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근육 조직들도 나름대로 기능을 해야 될 텐데 이 상태의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뭐 근피로도가 왔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육 조직들이 제대로 힘 발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설명했지만 패시브한 구조들이 많은 장력 발생을 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외적인 스트레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런 자세나 움직임의 형태를 누적해서 반복적으로 가져간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근육 조직의 피로도가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부하나 또는 더 반복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계속 패시브한 구조들이 장력 발생들을 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가서 액티브한 구조와 패시브한 구조가 합쳐지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관절 주머니를 저는 스트레칭하고 싶습니다. 뒤쪽에 있는 관절 주머니를 스트레칭하고 싶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걸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본다면 내회전해야 될까요? 외회전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회전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다 근육 조직까지 한번 좀 얹어 볼게요. 여러분들 어깨 밑근 서브스카플라리스라는 이제 로테이터 커프 중에 회전근개 중에 근육이 있습니다. 어깨뼈 앞쪽에서 위팔뼈로 가서 부착을 하는 거죠. 얘는 편의상 팔굽관절 구부려 놓고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가정을 할게요.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가로면에서 이 방향으로 짧아지게 되면 위팔뼈를 내회전 시킬까요? 외회전 시키는 걸까요? 너무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글로 써주시면 돼요. 서브스카플라리스가 컨센트릭 컨트랙션, 짧아지는 수축을 하게 되면, 구심성 수축을 하게 되면 위팔뼈를 내회전 할까요? 외회전 할까요? 당연히 내회전 하겠죠. 짧아지는 수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서브스카플라리스라고 하는 뼈대 근육에 근력 뭔가 측정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로면 입장에서만 한정 지어서 보면 여러분들은 내회전 시켜서 근력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할 거예요. 그게 등척성 근력이 됐든 컨센트릭 컨트랙션 근력이 됐든 심지어는 이센트릭 컨트랙션 편심성 근력이 됐든 확인하기 위해선 예를 들면 서브스카플라리스의 편심성 근력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려면 일단 짧아져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 저항을 줘놓고 천천히 외회전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할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저 지금 근육 조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편의상 팔굽관절은 구부린 겁니다. 이제 아래 팔뼈는. 근데요, 이 상태에서 내회전 시키는 근육은 서브스카플라리스 뿐만 아니고 뒤에서 설명드릴 예를 들면 뭐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거, 좀 고급진 어딩인데 갑바라는 게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저게 대흉근, 큰 가슴근, 팩토럴리스 메이저가 짧아져도 내회전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디퍼렌셜 다이아그노시스는 아니지만 감별하고 싶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서브스카플라리스라는 뼈대 근육의 근력에 조금 더 평가를 하고 싶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결과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팩토럴리스 메이저가 내회전 시키려고 하는 힘을 좀 줄여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90도 정도 벌림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해요. 잘 보세요. 팩토럴리스 메이저가 이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아지면 내회전합니다. 가로면에서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기준 자세를 해부학적인 자세가 아니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런 상태로 만약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90도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 상태에서 팩토럴리스 메이저가 짧아져가지고 요걸 시킨다든가 요걸 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서 들러붙으니까. 얘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짧아져가지고 이걸 시키기도 어렵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짧아가지고 이런 걸 시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별로 큰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놓고 서브스카폴라리스의 근력을 측정하기도 해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인대나 관절 주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1번 자세로 내외전 할 때,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자세로 내외전 할 때 오목이팔 관절의 안정성하고, 이렇게 90도 정도 벌림시켜 놓고 인터널 로테이션, 내외전 할 때 관절의 안정성하고, 어떨 때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번이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내외전 할 때, 2번이 90도 정도 벌림시켜 놓고 내외전 할 때, 어떨 때가 관절의 안정성이 패시브한 구조에 의해서, 또는 액티브한, 그냥 패시브한 구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패시브한 구조에 의해서 더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수월한 상태가 될까요? 질문이 좀 말이 좀 길어지지만, 패시브한 구조 입장에서만 본다면, 자, 예를 들면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신 포스테리어 캡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하게 되면 포스테리어 캡슐이 땡긴다 그랬죠. 인터널 로테이션 하면 포스테리어 캡슐이 땡기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인대가 장력 발생하는 자세는 약간 벌려놓고 외회전 시키는 거였죠. 무슨 이해되세요? 네. 1번이 아니고 2번이 돼요. 2번 자세를 취해놓고 인터널 로테이션을 하려면 안정성이 대흉근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포스테리어 캡슐이나 앞쪽에 있는 인대의 나름대로 병진 운동을 막고자 하는 그런 장력 발생을 해줘야 병적이지 않은 인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줄여주고 싶으면 그냥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로테이터 커프들 기능을 해주게 해놓고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어깨 복합체 부분들에서 다시 끌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좀 전까지 설명했던 내용 좀 차지하고 간단한 내용만 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아, 포스테리어 캡슐을 그러면 스트레칭 하려면 당연히 벌림 시켜놓고 호리존탈 어덕션을 해야 되겠네. 근데 벌림 시켜놓고 호리존탈 어덕션을 할 때 위팔뼈를 잘 보세요. 외회전하는 게 수월할까요? 내회전하는 게 수월할까요? 위팔뼈입니다. 이 아래 팔뼈가 아니고 위팔뼈만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수월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포스테리어 캡슐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포스테리어 캡슐 말고 인페리어 글레노 휴머럴 리가먼트가 있었죠. 앞쪽 밴드가 있고 뒤쪽 밴드가 있었죠. 앞쪽 밴드와 뒤쪽 밴드. 죄송합니다.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인페리어 글레노 휴머럴 리가먼트와 앞쪽 밴드가 있고 뒤쪽 밴드가 있겠죠. 다른 조직 다 제껴놓고 여러분들이 인페리어 글레노 휴머럴 리가먼트, 얘를 효율적으로 늘려주고 싶어요. 스트레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스트레칭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모음 시키겠어요? 벌림 시키겠어요? 아니, 당연히 벌림일 거예요. 벌려놓고 내외전 시키겠어요? 외회전 시키겠어요? 탈구되는 거 빼고 내외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 놓고 안으로 더 당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장력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한 맥락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평가를 한다든가 또는 관리 전략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뭐 운동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근력 운동을 한다든가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다양한 관점들이 이 앞쪽 강의에서 이야기 드렸던 연부 조직의 방향성을 모르면 명확하게 고객에게 맞춤화된 어떤 스트레칭의 운동 방향, 범위들을 잡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평가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괜히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림 잘 보시면 왜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지
그것도 약간 내외전, 외외전 시켜놓는 것보다 약간 내외전 시켜놓고 스트레칭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 복합체 편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한 구조, 패시브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강의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구조적인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뼈의 형태 중요하다. 연부 조직의 방향성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그 개념을 몸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연부 조직의 방향성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티브한 구조, 패시브한 구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뉴만의 키네지올로지라는 책을 보시면 5장 어깨 복합체부터 14장 앵클과 풋 있는 데까지 각 챕터마다 패시브한 구조들, 특히 인대, 관절 주머니 등등의 소위 말하는 방향, 뼈가 어떻게 생겼고 장력 발생하는 자세들, 위치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능의 보학과는 다른, 좀 차원이 다른, 좀 수준 높은 구조적인 이해도의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뭐 글밥으로만 되어져 있지만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특정 관절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자세라든가 저항을 줬을 때 액티브한 구조보다 내가 패시브한 구조에 조금 더 부하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각 관절로 들어가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먼저 결론을 좀 던져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워딩들이 있을 겁니다. 액티브한 구조, 패시브한 구조, 방향, 뭐 인대, 관절 주머니, 근육,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죠.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건 좀 넘어갈게요. 각 관절에 다 있는 텍스트 박스들이니까. 네, 그 다음에 제가 뭐 코드만 패러독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 앞쪽에서 이제 글레노 휴머럴 리듬 또는 스케플로 소라식 리듬, 이런 리듬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운동 형상학 사슬, 키네마틱 체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A라는 뼈와 B 뼈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거냐, 이런 걸 다루는 겁니다. 제가 운동학 인트로 시간에 그런 표현 썼죠. A라는 구조와 B라는 구조가 상호작용하게 되면 무슨 기능을 수행을 할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키네마틱 체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걸 실제적으로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 힙 조인트인데요. 힙 조인트입니다. 자, 다른 뼈 다 빼시고 오른쪽 힙본과 오른쪽 넙다리 뼈만 생각해 보세요. 앞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관절을 이루는 A라는 뼈는 아예 안 움직이고 B라는 뼈만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뭔가 비효율적이다, 정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연부 조직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상면에서 오른쪽 힙 조인트, 힙본과 넙다리 뼈로 이루어져 있는 이 힙 조인트가 상호작용하는 관점, 다른 말로 키네마틱 체인, 운동 형상학 사슬 관점에서 본다면 넙다리 뼈가, 채팅으로 답글을 달아주세요. 질문을 할 겁니다. 넙다리 뼈가 이렇게 시상면에서 굽힘을 한다면 이 힙본은 안테리어 틸팅 하려고 할까요? 포스테리어 틸팅 하려고 할까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앞기울임 하려고 할까요? 안테리어 틸팅. 뒷기울임 하려고 할까요? 포스테리어 틸팅. 굽힘하려고 할 때. 굽힘하려고 할 때. 죄송합니다. 찍으시면 돼요. 앞기울임, 뒷기울임. 뒷기울임 하려고 하겠죠. 만약에 왜라고 물어본다면 뭐 딴 거 모르겠고요. 뒤에 어떤 연부 조직이 있을 거라며요. 그러면 굽힘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연부 조직이 장력 발생, 당겨질 거잖아요. 당겨진다면 이 힙본을 앞기울임 시키려고 하겠어요? 뒷기울임 시키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뒷기울임 시키려고 하겠죠. 이것도 좀 전에 앞 시간에 설명했던 견갑 상한 리듬이라고 하는 어깨 복합체에서 다룬 것처럼 힙 조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호작용, 다른 말로 운동 역학적인 개념을 쓴다면 키네마틱 체인이라는
이야기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앞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개별 관절의 움직임이 됐든 또는 다관절의 움직임이 됐든 이 관절의 주변의 연부 조직의 구조들, 그 중에서 액티브한 구조와 패시브한 구조가 상호작용을 다 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떤 패시브한 구조에 조금 더 힘 발생을 하게 할 것인지 또는 내가 어떤 액티브한 구조에 조금 더 힘 발생을 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또는 평가를 할 때 저런 움직임을 시키면 어떤 조직이 더 많은 부하가 가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뭐 더 많은 변형 또는 적은 변형들을 보여야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없나?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학에 대한 뭐 어원들 개념적인 내용들은 제가 앞쪽에 아마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움직임이라는 거 우리가 앞 시간에 다 정의를 해봤고 자세라는 거 다 정의를 해봤고 혹시 오늘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앞쪽에 올려져 있는 인트로 영상과 1강의 영상을 다시 한번 꼭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세라는 정의를 통해서 움직임이 정의가 된다 그랬고 이 역학적인 움직임이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최적의 움직임, 옵티멀한 움직임이라는 걸 우리가 기능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역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최소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걸 거다. 여러 조직들이 힘 발생을 하면서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의 기능 이상을 예방하거나 제가 운동학이라는 키네지올로지라는 어떤 역사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물리치료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의 기능 이상을 찾아내고 없다라면 예방하고 나타났다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걸 어떻게 교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 아마 이게 제가 텍스트에는 뭐 교재 이야기니까 물리치료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뭐 물리치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트레이닝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코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서비스의 형태는 앞으로 더 확장이 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선행 지식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죠. 구조에 대한 해부학, 그 구조가 갖는 기능이라는 생리학,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역학적인 내용들을 갖고 오는 거다. 이런 지식을 빌려와 놓고 그야말로 방대한 광의의 키네지올로지라는 개념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메카닉스라는 건 어원적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바이오, 내 몸의 구조적인 내용에다가 메카닉스, 역학적인 내용을 덧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말이 복잡하게 쓰여져 있어요. 힘과 운동에 관계되는 것에서 뭐가 일어나고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고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구조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사람 안에서 상지라고 하면 상지, 하지면 하지. 구체적으로 오목이팔관절이면 오목이팔관절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그게 바이올로직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표현을 어떤 구조만 얘기했죠, 지금? 많은 경우 지금 머스큘러 스켈레탈 시스템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내 몸에는 근골격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자세나 움직임이 근골격계 계통만 기능을 하면 되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시스템들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역학적인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다. 역학, 물리학 하면 여러분들이 뭐 고체, 액체, 뭐 기체 이런 것들이 있겠네. 뭐 구체적으로 뭐 분자 얘기를 한다면 아마 고체는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여기 아마 세포도 있을 거고 뭐 조직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조직에는 세포도 있을 거고 바탕질도 있을 거고 섬유도 있을 거다. 여기서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 좀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앞쪽 슬라이드에서 내 몸은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했다라고 아마 인트로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풀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가 그냥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정육면체가 아닌데 직육면체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이 그리는 거니까 얘를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걸 제가 하나의 조직이다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A라는 조직이라고 해볼게요. 자,
조직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여러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뭔 기능을 수행하려고 기관 개통이 되겠죠. 당연할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보이나요? 칠판까지는 다 보이시죠? 네, 제가 좀 잘리더라도 뭐 다 안 나오면 좀 좋으실까? 자, 그 관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요걸 하나의 조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말로 빠르게 표현을 했지만 조직이 되려면 세포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이 세포도 한 종류의 세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근육 조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는 다 근육 세포냐고. 근육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전부 다 근육 세포냐고. 아니라니까요. 백혈구도 있다니까요. 근육 조직 안에 백혈구도 있다니까. 아닌가요? 혈관도 있다니까요. 그 근육 조직 안에 혈관 찢으면 혈구 세포들도 있다니까.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죠?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세포만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세포를 편의상 똥골뱅이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똥골뱅이, 세모 똥골뱅이, 네모 똥골뱅이, A 세포, B 세포, C 세포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세포가 있대. 알았어. 그럼 세포질이 있고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죠? 유전 정보가 있겠죠, 요 안에. 그럼 세포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포 밖에 섬유들이 있어요. 다양한 섬유들이 있어요. 다양한 섬유들. 말로 할게요. 콜라겐 파이버도 있을 거고, 탄력 섬유들도 있을 거고, 망상 섬유들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등등 있어요. 칼슘 이온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나트륨 이온도 있을 거고, 칼륨 이온도 있을 거고, 염소도 있을 거고, 눈에 보이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는 안 썼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한 70%는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의 한 70%는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채팅창에 한 분이라도 그냥 한글로 한 글자 딱 써주시면 돼요. 조직 얘기하고 있습니다. A라는 조직, 이게 근육 조직이 됐든 상피 조직이 됐든 결합 조직이 됐든 신경 조직이 됐든 조직이라고 하는, 그렇죠. 물 있어요, 물. 대단한 데. 세포가 있고, 그래서 조직을 이루는 구조는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바깥쪽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다양한 섬유들이 있고, 이온들도 있고, 등등등 분자 형태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근데 이 물이 맹물이냐고. 표현이 그렇지만 맹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소위 말하는 바탕질이라고 하는, 그라운드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바탕질이라고 하는 것에 프로테오글리칸, 그다음에 글리코 아미노 글리칸이라고 하는 수분을 잘 땡기고 있는 이런 구조들이 막 저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조직의 구조예요. 그리고 혈관도 있어요. 신경도 있고 림프도 있어요. 정도만 다를 뿐이지. 생각해 보세요. 이 조직이 만약에 물을, 표현이 그렇지만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을 적게 가지려면 이 세포 바깥에 다른 구조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제 질문이 뭐였죠? 물을 적게 가지려면. 부피는 똑같은데 요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세포 외액이라고 그러죠. 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액 이렇게 표현하는 이 물이 적으려면 이 세포 바깥쪽에 섬유도 있다 그랬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물이 적으려면 얘네가 많아야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는 놈이 상대적으로 부피는 똑같은데 물이 많은 놈하고 물이 적은 놈하고 누가 더 질길까요? 물이 적은 놈이 좀 더 질기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게 조직의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직의 구조예요. 조직의 구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거 다 제끼고, 다른 조직을 이루고 있는 다른 구조들 전부 다 제끼고, 제가 콜라겐 파이버 2개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상의 A 조직과 B 조직 똑같은 사이즈라고 가정을 하세요. 시간 관계상 그리진 않을게요. 말로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A 조직과 이 사이즈와 똑같은 B 조직이 있어요. 세포 형태나 숫자나 물이나 다 똑같아요. 심지어 콜라겐 파이버도 2개가 있어요. 2개라는 게 너무 적긴 한데 그냥 이해도를 돕기 위해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배열되어 있는 방식이 달라요. A 조직의 콜라겐 파이버는 2개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일렬로. 그리고 밑에 보이진 않지만 B라는 조직도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양이 있는데 B라는 조직엔 콜라겐 파이버가, 이 똑같이 생긴 콜라겐 파이버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건
제가 정육면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죠. 이 콜라겐 파이버 두 개가 제 손으로 표현해 드려 볼게요. 콜라겐 파이버 두 개가 A 조직은 이렇게 배열돼 있는 거고 B 조직은 이렇게 배열돼 있다는 얘기예요. 옆으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면 7 한 분만 눌러주세요. 요 흐름. A 조직은 두 개가 일렬로 이렇게 배열돼 있고 B 조직은 이렇게 조금 일렬은 아닌 형태로 되어져 있다고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질문할게요. A 조직에게 콜라겐 파이버가 배열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제가 그냥 숫자로 느낌으로만 표현할게요. 5라는 힘 가지고 당겼어요. 역학적인 표현을 쓰면 A 조직한테 이 방향으로 5라는 부하를 줬다고요. 그러면 A 조직이 찢어지지 않는 이상 스트레스를 받겠죠? 숫자로 표현할게요. 5라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얘가 그냥 숫자로 표현할게요. 1만큼 변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 흐름만 A 조직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이 방향으로 5라는 외적인 부하를 줬더니 이 조직이 5라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굳이 제가 이거 계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느낌만 보시라는 겁니다. 그때 1만큼 변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지금 이 뻣뻣함을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느낌만 이해하게 하려고 1만큼 변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외적인 부하를 제가 B라는 조직한테도 한번 줘볼게요. 어느 방향으로? 얘와 같은 방향으로. 여기로 5, 여기로 5 라는 부하를 줬어요. 자, 그럼 질문. A라는 조직은 위의 논리대로 5, 5 줬을 때 1만큼 변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저희가. 예. B라는 조직은 역학적으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1보다 많이 변할까요? 적게 변할까요? 많다, 적다. 그냥 이렇게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다, 적다. 가정. 끊어지지 않는 이상. 많다, 적다. 가정.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적게 변해요. 적게 변한다. 적게. 이제 어떻게 하냐? 많이 변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세나 평가를 하는데 운동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볼 때 정말 이 물리학적인 역학적인 감각이나 논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A 조직은 이렇게 배열돼 있다 그랬잖아요. 콜라겐 파이버. 뭐 콜라겐 파이버 얇은 거예요, 두꺼운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당기면 얘네들이 힘 발생해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이상 변형이 일어나려고 하죠. 버티려고 하겠죠. 1만큼 변한다 그랬잖아요. B라는 조직은 이렇게 배열돼 있어요. 처음에 5, 5로 당겨보세요. 그러면 A 조직은 두 개가 일렬로 배열돼 있어서 1밖에 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B 조직은 일렬로 배열돼 있지 않고 지금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배열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5, 5를 당기면 제가 가정이 뭐라 그랬어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이었어요. 5, 5로 당기면 하나가 버텨야 돼요? 두 개가 버티는 거예요. 채팅으로 그냥 쳐주세요. A 조직은 두 개가 버텼는데 이렇게 배열돼 있는 B 조직은 5, 5를 주면 하나가 버티는 거예요? 두 개가 버티는 거예요? 일단 초반에 답을 제가 지금 하나가 버티는 거예요. 근데 끊어지지 않으니까 변형이 많이 일어날까요? 적게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태에서 얘가 적응하려고 누적 반복되면 얘가 배열 방향을 바꿔요. 이렇게 가요. 가놓고 얘가 또 변하죠. 무슨 이해되세요? 또 변하죠.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답이 적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적게 변해요? 많이 변해요? 끊어지냐? 다시 한번 답을 줘보세요. 제 이 논리적인 흐름을 좀 쫓아오셨다면 다시 한번 답을 줘보세요.
A 조직 이럴 때, B 조직 이럴 때.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변형이 일어나고 끊어지지 않는 이상 얘가 보상하려고 갔다가 적응하려고 갔다가 얘가 또 변형이 일어나겠죠. 끊어지지 않는 이상. 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대요. 그게 조직의 구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근육 조직, 신경 조직, 혈관 조직, 그냥 조직 수준만 본다면 근육 조직, 상피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이 뭔가 구조가 좀 다르겠네. 다르겠지. 탄력 섬유는 근육 조직에만 있나요? 아니겠지. 상피 조직에도 있겠지. 이 조직학적인 특성이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나 굳이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밖에서라도 내가 평가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달라서 필요한 게 그래서 이 특히 움직임과 관련돼서 요건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키네마틱스와 카이네틱스라는 개념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키네마틱스가 뭐라고요? 아유, 움직임의 결과라며. 카이네틱스가 뭐라고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며. 원인이 여러 개겠네. 이건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 원인은 여러 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요 네모난 물체를 뭐 시간, 뭐 범위 다 생략할게요. 이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싶어요. 이 물체를 위로 올려놓고 싶다고요. 방법이 하나겠냐고.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겠냐고. 아니겠죠. 일단 상식적으로 밑에서 쳐 올려줘도 올라가겠죠. 당연하죠. 위에서 당겨줘도 올라가겠죠. 아니면 얘는 이 방향으로 얘는 이 방향으로 힘을 주더라도 이 물체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 힘이 작동을 해서 올라가겠죠. 자, 예를 들면 1초 만에 A라는 물체가 여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만든 원인이 제가 지금 대충 하더라도 몇 가지냐고.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할까요? 무한대예요. 이 힘의 각도를 어떻게 잡아가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진다고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이 키네마틱스라는 움직임의 결과라는 개념과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카이네틱스라고 하는 원인이라는 개념, 원인, 힘, 여러 가지겠네. 액티브한 구조가 내는 힘도 있을 거고 당연히 힘의 종류도 여러 가지일 거고 패시브한 구조가 내는 힘도 있을 거고 얘네들이 잘 상호작용해서 결국 최적의 움직임, 효율적인 움직임, 키네마틱스를 만들어내겠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라도 또는 일정 부분 논리적이라도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목 놓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조직의 구조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는 이 메카닉스라는 역학적인 개념을 내 몸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제가 그런 표현 썼죠. 과정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찾아가기 위한 고민, 노력들이 구조에 아마 있을 거라고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텐세그리티라고 하는 건 아마 멤버십 분들은 근막경선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또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텐세그리티가 개념이 뭐였죠? 그냥 말로만 표현할 거예요. 이건 그 영상에도 재밌게 막 했으니까. 텐세그리티 뭐 긴장통합체요. 긴장통합체가 뭔데요? 텐세그리티.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죠? 네, 개념이 몸 밖에서 두 개의 연속되지 않는 고체에 대해서 붙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연속되지 않는 고체에 대해서 탄성을 갖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연결되어져만 있으면 외적인 부하가 들어왔을 때 그 고체는 부러지지 않고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연부 조직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외적인 부하가 제껴지게 되면 탄성,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는 거죠. 이런 성질을 우리가 텐세그리티라고 하고 요걸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바이오 텐세그리티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긴장통합체.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운동학에서 이 탄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고무줄처럼 돼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용술처럼 돼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스타킹처럼 되어져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섞여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섞여 있는 비율이 다른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거 뭐 볼 필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연부 조직의 방향성 뭐 이런 게 이제 엄청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실제 가서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피리포미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해부학적으로
예를 들면 피리포미스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피리포미스가 기시정지에 따라 대충 이쯤 붙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수월하게 제가 자, 요걸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각도가 잡혀지나요? 예. 예. 요게 얘가 죄송합니다. 이게 네. 피리포미스, 궁둥구멍근, 이상근이라고 하는 게 기시정지에 따라 요 넙다리뼈에 여기 붙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세이크롬은 세이크롬의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네, 세이크롬의 앞쪽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봤을 때 아마 궁둥구멍근의 방향성은 요렇게 되겠죠. 요 방향을 띄고 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게 좀 돌아가 있어서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상면의 회전 운동의 축, 시상면의 운동면과 수직한 축, 요 축 기준으로 궁둥구멍근은 아마 뒤로 지날 거예요. 그래서 짧아지게 되면 폄을 하게 돼요. 방향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로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가로면의 회전 운동의 축은 아마 요렇게 있을 거고 이 가로면의 회전 운동의 축 기준으로 궁둥구멍근은 앞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뒤쪽으로 지나가겠죠. 이런 상태에서 궁둥구멍근이 짧아져 버리게 되면 아마 외회전을 시킬 겁니다. 자, 방향 이해되시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까지 이해됐다 그러면 6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요 방향 이해됐다. 6번 눌러주세요. 알겠다. 무슨 얘기라면. 요 방향 이해됐다. 궁둥구멍 6번. 자, 잘 보세요. 요걸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 넙다리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머리가 있고 얘가 이렇게 앞부분 좀 되어져 있고 목이 좀 길고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게 점을 하나 더 찍어 볼게요. 이 점인 제가 만약에 힙조인트 시상면에서 힙본에 대하여서 넙다리뼈를 굽힘시키면 요 점 찍은 거 있죠. 이 점이 앞으로 위치를 변할까요? 뒤로 위치가 변할까요? 앞뒤로 표현을 해주세요. 굽힘을 하면. 자, 필살기 나오겠습니다. 제 몸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요 넙다리뼈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뼈의 형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뭔가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겼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굽힘을 하면 뭐 센스 있는 분들, 시력 좋으신 분들은 이제 잘 보이실 텐데 이 까만 점, 관절의 안정성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뼈가 구부러지거나 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굽힘을 해버리게 되면 이 까만 점 앞으로 움직이나요? 뒤로 움직이나요? 앞으로 움직이겠지. 자, 위로 움직이나요? 밑으로 움직이나요? 위로 가나요? 밑으로 가나요?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이 힙조인트야. 위로 가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분명히 제가 질문했을 때 7번이라고 그 방향성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피리포미스가.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90도 굽힘을 해버리게 되면 점 찍어놨던 까만 점이 앞과 위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저 그렇잖아요. 앞 위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한다면. 그러면 궁둥구멍근의 방향이 해부학적인 자세에서의 방향과는 좀 달라지겠네요? 달라지지. 여러분들이 위로 이동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0도 굽힘한 상태에서 궁둥구멍근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이마면, 뒤에서 봤을 때 이마면의 회전 운동의 축 기준으로 위로 지나게 돼요. 위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궁둥구멍근이 짧아져 버리게 되면 내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궁둥 구멍근 스트레칭 하려고 90도 이상 굽힘시켜 놓고 외회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흐름, 느낌이라도 이해가 됐다 그러면 4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4번. 4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4번. 네. 왜 연부조직 중요하고 그 방향성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가면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좀 오늘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 포인터가 어디 갔지? 제가 죄송합니다. 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뼈 이렇게 이건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평면에 있냐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해부학적인 자세, 공간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고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를 내가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연부조직의 기시정지에 따라 그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다. 방향성만 이해한다면 기능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관절 한 360개 정도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빨 한번 동양인 기준으로 사랑니까지 포함을 하면 8개, 8, 4, 32 관절도 그렇게 있습니다. 한 360개 정도가 됩니다. 206개의 뼈가. 자, 그리고 다양한 연부 조직 중에 자, 운동학에서 제가 4가지 키워드 기능회복적인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오스테올로지, 고락, 아스롤로지, 관절학, 관절 주변을 지나게 되는 패시브한 구조, 액티브한 구조라는 이 4개의 키워드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운동 형상학이라고 하는 움직임의 결과라고 하는 건 결국 구조 안에서 보면 오스테올로지, 고락과 아스롤로지, 관절학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다. 그리고 패시브한 구조와 액티브한 구조라는 건 이 운동 형상학을 만드는 원인, 카이네틱스, 운동 역학적인 요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연부 조직의 방향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기능해부학을 학습을 하셨다면 사람 몸 이루고 있는 뼈 206개가 있고 관절, 이빨까지 하면 한 360개 정도를 이루게 되고 연부 조직, 뼈대 근육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의안을 기준으로 보면 뼈대 근육이 몸의 한쪽에 큰 분류 기준, 어퍼 트라페지우스, 미들 트라페지우스, 로어 트라페지우스 이런 걸 그냥 광의의 트라페지우스라고 본다면 몸의 한쪽에 뼈대 근육이 116개 정도가 있어요. 어깨 복합체에 18개, 엘보, 후암, 리스트, 핸드에 손에 있는 내재근 빼고 21개, 헤드, 넥, 페이스의 한쪽에 21개, 그 다음에 트렁크에 18개, 펠빅 사이 니 조인트에 26개, 레그, 앵클, 풋에 12개. 물론 발바닥에 내재 근육 빼고. 그래서 숫자로 얘기한 것만 다 더하면 여러분들 116개 정도의 뼈대 근육이 아마 여러분들이 기능해부학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알고 있고 기시정지를 알고 있고 그 기시정지에 따라 소위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연부 조직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어서 그 뼈대 근육의 작용, 뼈대 근육은 미는 기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컨센트릭 컨트랙션, 길이 변화 없이 당기는 거, 짧아지면서 당기는 거,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길이 변화 없이 당기는 거, 이센트릭 컨트랙션, 편심성 수축, 늘어나면서 당기는 거, 당기는 기능을 수행하는 걸 여러분들이 외웠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뼈대 근육들을 지배하는 말초신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능해부학에서 배웠고 조금 더 두꺼운 해부학 책을 여러분들이 구조를 관심을 가졌다라면 아마 공간의 의미를 두셔가지고 그 공간에 대한 어떤 부피의 변화 같은 개념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글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그걸 선행지식으로 받아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걸 제가 자세히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기능해부학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저 뒤쪽에 가서 실제 관절 갖고 들어갈 때 한번 재차 언급을 하고 한번 여쭤보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왼쪽 그림 보세요. 왼쪽 그림. 이거 앞쪽에서 본 거네. 뭔가 대흉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자, 이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니지만 이 모형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오목이팔관절이 대충 얼추 해부학적인 자세. 자, 동의하시면 3번 한 분만 눌러주세요. 왼쪽은 해부학적인 자세다. 네, 이해하실 겁니다. 오른쪽은 해부학적인 자세가 아니다. 오케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센스 있는 분들은 오케이, 대흉근,
큰 가슴근, 팩토랄리스 메이저의 방향이 바뀌겠네 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좀 전에 제가 궁둥구멍근 이야기하면서 아마 감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마면만 놓고 볼게요. 이마면의 회전운동의 축, 회전운동의 축은 운동면과 수직하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마면의 회전운동의 축을 제가 점으로 표현을 했지만 아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 축 기준으로 대흉근은 밑으로 지나고 있나요? 여기가 아래고 여기가 위겠죠? 이 축 기준으로 밑으로 지나고 있나요? 위로 지나고 있나요? 한글로 써주세요. 밑, 위 또는 아래, 위. 당연히 아래로 지나고 있죠. 아래로 지나고 있으니 얘가 이마면에서 이 방향으로 당겨져 버리게 되면 위팔뼈를 오목시키겠죠. 아니, 오목이래요. 모음시키겠죠. 당연한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거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오른쪽 보세요. 해부학적인 자세가 아니죠. 해부학적인 자세가 아닌 지금 너무 극단적인 180도지만 벌림이지만 요 기준 자세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이마면의 회전운동의 축, 오케이, 운동면과 수직하게 있을 것이고 이때 대흉근, 큰 가슴근, 팩토랄리스 메이저는 이마면의 회전운동의 축 위로 지나나요? 밑으로 지나나요? 당연히 위 아니면 뭐 아래 그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당연히 빨리 끝나시면 위라고 위로 지나죠. 똑같은 맥락. 이 기준 자세에서 얘가 이 방향으로 당겨지면 짧아지면 벌림시키나요? 모음시키나요? 역학적으로 당연히 짧아지면 이렇게 짧아지면 벌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거예요. 아, 그럼 뭐야? 대흉근은 뭐야? 이마면에서 모음이야, 벌림이야? 질문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뼈의 상대적인 위치를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후에 다루게 될 여러분들 생각. 짧아져서 모음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제가 얘를 한번 90도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설명을 했던 좀 그림이 조금 그렇지만 위팔뼈가 요 90도 정도에 있는 범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 뼈가 그래서 겁나 중요한 거예요. 자,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가정을 해주시고 피리포미스가 뭐 클레비클 파트, 스터넘 파트, 어브도미널 파트가 있다. 대충 이쯤에 좀 과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붙겠죠. 이거 뭐 동의하시겠죠? 이렇게 붙겠죠? 해부학적인 자세. 잘 보세요. 여기 숫자로 쓸게요. 여기다 1을 쓰고 제가 여기다 2를 썼거든요. 위에다가 1을 쓰고 밑에다 2를 썼어요. 자, 보세요. 이거 누가 죄송합니다. 네. 해부학적인 자세에서는 1이 위에 있나요? 2가 위에 있나요? 1. 1이 위에 있죠. 해부학적인 자세가 아닌 자세에서는 1이 위에 있나요? 2가 위에 있나요? 2가 위에 있다고. 뭐가 바뀌었다고 지금. 자, 그럼 이런 상태 보세요. 1과 2가 가로면 기준으로 뭐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뭐가 안쪽에 있고 뭐가 바깥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안정성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서브스카플라리스 생각해 보세요. 짧아지게 되면 여기서도 내외전이고 이렇게 벌리게 되면 여기서도 내외전인데 여기서 내외전 하려면 서브스카플라리스만 내외전하는 거 아니고 팩토랄리스 메이저 같은 경우도 내외전 하려고 할 거고 막 모음시키려고 할 거고 이런 보상제공 할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팩토랄리스 메이저 너무 극단적인 팩토랄리스 메이저 큰 가슴근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분위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여기서는 다른 조직들에 의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시켜놓고 서브스카플라리스의 근력을 확인을 했다면 근데 팩메이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상을 해. 안정성은 좋은데 인터널 로테이션 하긴 좋은데 막 보상을 해. 그러면 이때보다 안정성을 조금 결여시켜 놓은 상태에서 서브스카플라리스의 인터널 로테이션의 능력을 확인하고 이런 자세로 한다고. 이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하거나 대충 생각하거나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왜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밖이야? 얘가 위고 얘가 아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연부 조직의 방향성, 공간 얘기. 제가 공간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팩 마이너, 여기에 그림은 없지만 제가 가상의 팩 마이너를 오른쪽에다가 방향만 갖고 그려볼게요. 오른쪽에다가 팩 마이너의 방향만 갖고 그려볼게요. 그냥 여기서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자, 이거 해부학적인 자세예요. 팩 마이너 대충 이쯤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동의하세요? 대충 이쯤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팩 메이저를 얹어 보세요. 팩 메이저를 얹으면 아니라 팩 메이저를 얹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걸 부정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방향을 잘 보세요. 팩 마이너는 이 방향인데 팩 메이저는 이 방향이라고 지금. 이 방향성이 보이시냐고요. 이 방향성.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는 연부 조직에 대한 구조는 여러분들이 활용하기가 힘들어져요. 매우 힘들어져요. 매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면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제가 질문만 할게요. 팩 마이너와 해부학적 소흉군, 소흉군이나 팩 마이너 작은 가슴은 똑같은 얘기죠. 해부학적인 자세에서의 팩 마이너와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봤을 때 조금 제가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려고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고무줄 하나는 아니니까. 이게 각도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요 팩 마이너,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팩 마이너와 유사한 앞쪽에서 봤을 때 유사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위팔뼈에 붙는 근육 큰 거 있어요. 넓은 거. 혹시 보이세요? 댓글로 한번 써주시는지.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소흉근의 방향과 유사한 방향을 앞에서 봤을 때 유사한 방향을 갖고 있는 넓은 근육이 위팔뼈에 붙는 넓은 근육이 있어요. 광배근. 근데 옆에서 보면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향성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움직임이 하면 뭐가 늘어나고 뭐가 쭈글쭈글하고 이건 과정이 없는 굉장히 편협한 단편적인 특정 근육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네,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제가 깊은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단 여러분들이 제가 반복적으로 누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키워드적인 개념들을 앞으로 죄송합니다. 진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잘만 곱씹고 쫓아오시면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었네. 이 구조적인 건 외우는 게 아니네. 이해도를 높여가야 되겠네. 내가 조금 더 시간을 갖더라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네. 적어도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그게 명확하면 해부학적인 자세가 아니었을 때에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바뀐 거, 연부 조직의 방향이 바뀐 거, 더 나아가서 어떤 공간, 부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취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 일단 2강 부분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요 슬라이드, 숄더 이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네, 김소원 대표님 나오셔서 이제 마무리 발언 이야기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